2021년 6월 1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키 170cm에 몸무게 34kg, 20살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몸이 이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또 이 남자를 이렇게 만든 건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겠습니다. 2018년 대구,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평범한 고등학교였습니다. 평범한 교실이었습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실 안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먹이였고 두 명은 포식자였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모 씨, 창가 끝자리에 항상 혼자 앉아있던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교실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존재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급식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가 하루 점심의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된 겁니다. 김모 씨, 교실 뒤쪽에서 항상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표정이 거칠었습니다. 주변에 두세 명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웃으면 다 같이 웃었습니다. 모 씨, 김모 옆에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모가 웃으면 같이 웃고, 김모가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고, 김모가 때리라고 하면 같이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야, 매점 가서 빵 사와. 야, 우유도. 박모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돈이었습니다. 1,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되었습니다. 매일이었습니다. 용돈이 없는 날에는 부모님 지갑에서 꺼내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먹이었습니다. 돈을 안 가져오면 맞았습니다. 돈을 가져와도 기분이 나쁘면 맞았습니다. 이유는 필요 없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관 창고로 끌려가서 맞았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맞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뒤에서 등을 볼펜으로 찔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김모한테 맞는다고요. 도와달라고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 가해자가 알게 됐습니다. 누가 일렀는지 알아낸 겁니다. 그날부터 보복은 대로 심해졌습니다. 선생한테 또 이르면 죽는다. 그 말을 들은 뒤로 박모 씨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친척에게도, 상담 선생님에게도요. 입을 다물고 매일 학교에 갔습니다. 맞을 줄 알면서도요. 3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3년이었습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같은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끝이 온 줄 알았습니다.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모 씨는 혼자 정문을 나섰습니다. 꽃다발도 없었고 사진을 찍어줄 친구도, 가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졸업장 하나만 들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업해도 연락해라, 알지? 돌아보니 김모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박모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졸업장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면 자유가 된다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반대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졸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졸업장은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놓아주지 않으면 졸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격적인 비극은 졸업장을 받은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당한 3년보다 학교 밖에서 당한 2년이 더 잔인했습니다. 학교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3년을 보낸 사이가 사람을 가두고 굶기고 죽일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이건 친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친구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포식자와 먹이의 관계였습니다. 학교가 그것을 방치했고 사회가 그것을 놓쳤고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빌런 처방전 1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대구. 박모 씨는 졸업 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조용한 나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때리지 않는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2년 동안 김모와 안모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인연이 박모 씨의 인생에서 유일한 평화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박모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모였습니다. 야, 서울 올라와. 같이 살자. 일자리 알아봐 줄게.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하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각인된 공포는 졸업장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복종하도록 길들여진 몸이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김모, 안모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에 3명이었습니다. 도망칠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거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과거가 반복됐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학교 때는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만 당했습니다. 이제는 24시간이었습니다. 소액결제를 강요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비를 전부 뺏었습니다. 박모 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게 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재워주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행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학교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얼굴을 때렸습니다. 배를 걷어찼습니다. 담뱃불로 팔을 찢었습니다. 흉터가 남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보이는 곳에 화상을 남겼습니다. 갈치 금액은 약 600만 원이었습니다. 소액결제 대출, 아르바이트 현금, 박모 씨가 벌어본 모든 돈이 전부 그들에게 갔습니다. 자기 손에 남은 건 없었습니다. 2020년 가을, 박모 씨가 대부집에 내려왔습니다. 가해자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망친 겁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팔에서 화상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동그란 담뱃불 흉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등에는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누가 이랬냐? 아들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울면서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당한 모든 것을요. 2020년 11월, 아버지는 다음날 바로 달성경찰서에 상해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진단서를 첨부하고 화상자국 사진을 인화해서 함께 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소장은 피의자 소재지 관할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됐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서울경찰이 움직여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가해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직접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김모와 안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무시하고 2번 무시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경찰은 웃기는 존재였습니다. 3번째 출석 요구에 겨우 나왔습니다. 2021년 1월이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2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2달 동안 피해자는 대구에서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모는 조사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서로 치고받은 겁니다. 박모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웃으면서요. 화상 자국이 장난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서 대질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진술만 듣고 그날 바로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냥 보내준 겁니다.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화상 사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진단서를 냈습니다. 화상 자국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가해자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내줬습니다. 끝입니다. 가해자가 2번 출석하지 않아도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찰이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강제로 잡아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느긋하게요. 진단서와 화상 사진이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몸에 새겨진 흉터가 증거가 아니면 대체 뭐가 증거입니까? 세상에, 그게 경찰입니까? 시민을 보호하라고 세금을 내고 있는 건데 이게 보호입니까? 이건 방치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도 쉽게 일하고 싶어 한다. 조사는 받겠지만 말만 맞추면 경찰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자가 경찰의 패턴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말만 맞추니까 경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들의 손바닥 위에서 경찰이 놀아났습니다. 가해자가 시나리오를 쓰고 경찰이 거기 출연한 겁니다. 2달 뒤, 수사가 멈춘 그 2달 사이에 김모와 안모는 다시 대구로 내려갑니다. 박모 씨를 데리러요.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2021년 3월, 수사가 멈춘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김모와 안모는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박모 씨를 데리러요. 계획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같이 진술 맞추자. 서울 올라가서 정리하자. 그게 명목이었습니다. 박모 씨를 설득하기 위한 포장이었습니다. 마치 같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박모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에 탔습니다. 자발적으로 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납치였습니다. 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동창인 차모 씨가
박모 씨의 외출 시간과 위치를 김모에게 알려줬습니다. 내부 공범이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전부 적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한 방이 앞으로 2달 반 동안 박모 씨의 감옥이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디지털 도어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전화도 문자도 도움 요청도 불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4월 1일 본격적인 감금이 시작됐습니다. 이 날짜부터 박모 씨는 바깥 공기를 한 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원룸형 구조였습니다. 화장실 하나, 베란다 없음,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탈출구는 현관뿐이었고 비밀번호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잠그면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소파에서 재웠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화장실로 보냈습니다. 너는 여기서 자. 그게 박모 씨에게 주어진 공간의 전부였습니다. 타일 바닥 위에서 이불 없이 불도 못 켜고 잤습니다. 물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라면 1개였습니다. 그것도 국물만 남긴 채 면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틀에 한 끼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3일에 물 1컵.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굶겨서 죽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 사건이 증명했습니다. 킹은 매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과 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구방망이가 등장했습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더 때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끼얹었습니다. 끓인 물을 주전자째 부었습니다. 라이터로 피부를 찢었습니다. 신체 곳곳에 화상 자국이 새겨졌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을 인터넷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콘텐츠로 만든 겁니다. 웃으면서요.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행위였습니다. 짐승이라는 표현도 짐승에게 실례일 정도입니다. 감금이 시작된 지 한 달, 박모 씨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갔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본인도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빌면 더 때렸습니다. 울면 더 때렸습니다. 반응을 보이면 재미있다며 더 때렸습니다. 무반응으로 버텨도 기분 나쁘다며 때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맞았습니다. 네가 고소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박모 씨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요. 법에 기댄 것이 죄가 된 겁니다. 보복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노골적인 보복이었습니다.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살려달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더 잔인하게 당했습니다. 법에 기대려고 한 행동이 사형 선고가 된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이 벌이 된 겁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낸 것이 오히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간 겁니다. 경찰이 제대로 했으면 이 남자는 납치당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에 가해자를 구속했으면 2021년 3월에 박모 씨는 대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2020년 11월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2021년 1월에 출석 안 한 시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면 3월에 대구로 내려가기 전에 잡았으면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가해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피해자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금은 계속됐습니다. 4월이 갔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박모 씨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고 의식이 흐려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사람이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연남동 거리에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웃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꽃이 피었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안 5층 한 칸짜리 방 안 화장실에서 20살짜리 남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벽 하나 사이로 일상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이 감옥이 되는데 걸린 시간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전화 한 통에서 감금까지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접근했습니다. 일자리를 미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2021년 4월 17일) 감금이 시작된 지 약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날 영등포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해 고소건 대질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건 박모 씨였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김모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모가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박모 씨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방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서 서울에 못 간다고 해. 딴소리하면 알지? 박모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울고 싶었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모가 아예 전화를 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아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뒤 김모는 박모 씨에게 전화기를 잠깐 쥐어주고 경찰에게 직접 말하게 했습니다.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시킨 겁니다. 옆에서 김모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아했을 겁니다. 진단서까지 내면서 고소한 사람이 갑자기 취하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추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취하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접수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냥 끝냈습니다. 피해자가 취하한다니까 편하게 끝낸 겁니다.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협박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30일 피해자의 아버지가 대구 달성경찰서에 두 번째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요. 아들이 고소한 그 친구들과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간절했습니다. 사치업자가 우리 집에 전화를 합니다. 아들 명의로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3개 이상 개통됐습니다. 2명 범죄에 연루된 겁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아들이 위험합니다. 경찰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성경찰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성인 가출이라 위치 추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살이니까 성인이고 성인이 집을 나간 건 자유의지라는 논리였습니다. 감금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가출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류 한 줄 입력하고 끝낸 겁니다.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이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는 김모와 안모에 대한 상해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달성경찰서에는 같은 사람에 대한 가출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경찰서의 정보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전화를 했으면 됐습니다. 달성에서 영등포로 저희 관할에 이 사람 가출 신고 들어왔는데 거기 관련 사건 있습니까? 이 한마디면 됐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일만 했습니다. 옆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영등포 경찰서가 상해 고소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유는 폭행 일시와 장소 미특정이었습니다. 진단서와 사진이 있었는데도요. 이날 박모 씨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체중은 40kg 이하로 떨어져 있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구하러 갔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4일 사망 9일 전이었습니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통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모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못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로 하시죠. 그 한마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망 9일 전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문자에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가해자가 휴대폰을 완전히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세상과의 마지막 줄이 잘린 겁니다. 사망 9일 전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이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고 직접 한 번만 찾아갔으면 이 사람은 살아있었을 겁니다. 문 하나만 두드렸으면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에게 기회는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고소 접수, 2021년 1월 출석 부름, 3월 납치 시점, 4월 17일 대질조사 연락, 4월 30일 가출 신고, 5월 27일 불송치 결정, 6월 4일 마지막 통화, 7번입니다. 7번의 기회를 전부 놓쳤습니다. 7번 모두 한 발짝만 더 나갔으면 됐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영장 청구 한 번, 그 한 번을 7번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3일, 감금 시작으로부터 약 2달 반이 지난 날, 박모 씨는 오피스텔 화장실 바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몸무게 34kg이었습니다. 2021년 6월, 감금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박모 씨는 이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고 다리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누운 채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오갔습니다.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길었고 잠인지 기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을 떠도 초점이 없었습니다. 시선은 천장을 향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사람을 앞에 두고 가해자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면 들킨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봐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들키는 게 무서워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죽인 게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둔 겁니다. 뭐가 다른지 저는 모르겠지만요. 법적으로는 다르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게임을 켰습니다.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맥주도 한 캔 땄습니다. 문 하나 뒤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그들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문 하나 뒤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게임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2021년 6월 13일 아침이었습니다. 김모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문을 열었는지 모릅니다. 밥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냥 확인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모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타일 위에서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급성 영양실조와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거기에 전신 감염까지 겹쳤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부검 소견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전신 56곳 타박상, 늑골 3개 골절, 치아 5개 파손, 화상 흔적 12곳, 두피 열상, 하나하나가 고통의 증거였습니다. 사망 당시 몸무게 34kg, 키 180cm인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34kg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2달 전까지 55kg이었던 사람이 34kg이 되어 죽었습니다. 60일 만에 21kg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350g씩 사라진 겁니다. 매일요. 가해자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패닉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 깊은 곳에서요. 그리고 시신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20살짜리 사람을 가방에 접어넣었습니다. 20살짜리 친구를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창이었습니다. 함께 졸업사진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2021년 6월 15일 새벽, 시간은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가해자 2명이 가방을 끌고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를 지나 정문은 나갔습니다. 오피스텔 CCTV에 전부 찍혔습니다. 새벽 3시, 대형 가방을 끌고 나가는 두 남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며칠 전부터 악취를 맡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냄새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새벽,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가방을 끌고 나오는 두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모가 가방을 버리고 뛰었습니다. 어둠 속 골목으로 전력질주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차고 오토바이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뒤를 쫓았습니다. 몸을 날려 김모의 재킷 뒷깃을 잡았습니다. 둘 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까졌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김모의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얼굴이 젖은 아스팔트에 눌린 채로 김모는 발버둥 쳤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김모는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옆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못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도주도 못하는 놈이 감금은 했습니다. 사람을 가두고 굶기고 때리는 건 할 수 있었는데 도망은 못 갔습니다.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혈흔이 벽에 묻어 있었습니다. 앞치가 진동했습니다. 화장실에는 차마 설명하기 어려운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반이 투입됐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대구에 계시던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찾아달라고 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구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해준 건 사망 통보였습니다. 20살짜리 남자가 34kg이 되어 죽었습니다. 2달 만에요. 그 2달 동안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2021년 7월 검찰이 김모와 안모를 기소했습니다.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그리고 보복감금이었습니다.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보복살인입니다. 법에 기대어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 그 행동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고소를 했더니 보복당한 겁니다. 법을 믿었더니 죽은 겁니다. 법에 기댄 행동이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구한 것이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보호해야 할 사람을 시스템이 죽였습니다. 판정에 섰습니다. 김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때린 건 맞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습니다. 뻔뻔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안 줬습니다. 2달 동안 밥을 안 줘서 34kg이 됐는데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요. 뼈가 3개 부러졌는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요. 화상이 12곳인데요. 안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중범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도 피해자인 것처럼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같이 밥을 안 준 것도 시킨 대로 한 겁니까? 같이 때린 것도 시킨 대로 한 겁니까? 화장실에 가두고 문을 잠근 것도요. 치킨 먹으면서 구경한 것도요. 전부 시킨 대로요. 다행히도 재판부는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제대로 했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식을 장기간 제공하지 않고 폭행을 지속한 것은 사망의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방치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살인을 인정한 겁니다. 법정에서 살인이라는 단어가 확정된 겁니다. 1심 판결입니다. 김모 징역 30년, 안모 징역 30년, 둘 다 30년입니다. 주범이니 중범이니 하는 구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성의 모습이 전혀 없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 재판부가 비인간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심에서도 형량은 동일했습니다. 항소 기각,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징역 3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납치를 도운 동창 차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납치에 가담했지만 감금과 살인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경찰은요? 7번의 기회를 놓친 경찰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영등포 경찰서 수사담당관, 정직 2달, 심사담당관, 견책, 달성경찰서 담당자, 불문경고, 지휘 책임자, 직권경고. 이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20살짜리 사람이 34kg이 되어 화장실 바닥에서 죽었습니다. 7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받은 처벌이 정직 2달입니다. 2달 쉬는 게 책임입니까? 그게 대가입니까? 이제 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이 실종되면 대한민국에서는 가출로 처리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성인 가출 신고는 약 6만 7천 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중 범죄 연루가 확인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한 건 한 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동이 실종되면 즉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치 추적을 하려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가출로 분류되면 영장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두 번째 구조적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의 연장선입니다. 졸업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공포로 형성된 상하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공포로 각인된 건디는 졸업장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찰 부서 간 정보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키크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이 다르면 자동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아무도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접수된 가출인 신고와 영등포에서 접수된 상해고소장이 같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로 묶였다면 사았을 겁니다. 묶이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뭐가 바뀌었을까요? 성인 실종법이 만들어졌을까요? 경찰 시스템이 통합됐을까요? 관할이 달라도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생겼을까요? 아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성인 실종에 대한 별도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출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람이 죽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30년 살고 나옵니다. 30년 뒤에 그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 또 뭔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는 30년 뒤가 두렵습니다. 30년 뒤에도 두려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종신형이 따로 없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날부터 평생이 종신형입니다. 가명도 없고 가석방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실종자가 됐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가출인이었습니다. 죽어서야 이름이 불렸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20살 성인 남성이니까 알아서 돌아오겠거니 했습니다. 어른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4kg이 되어서 발견됐습니다. 오피스텔 화장실 바닥에서요. 안녕하세요. 빌런 처방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룬 사건 많이 무거웠을 겁니다. 20살짜리 남자가 고등학교 동창에게 갇혀서
2달 만에 34kg이 되어 화장실 바닥에서 죽은 이야기니까요.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화가 나는 건 사실 가해자가 아닙니다. 물론 가해자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30년형을 받았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입니다. 7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고 진단서와 화상사진이 첨부됐고 아버지가 직접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가출이 아니라 범죄 정황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직접 확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됐습니다. 아니, 전화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말을 더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데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바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사라지면 가출인으로 분류됩니다. 가출인이면 위치 추적이 안 됩니다. 영장 사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찾을 방법이 없는 구조입니다. 20살이 넘으면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동실종법은 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면 즉시 위치 추적이 됩니다. 경찰이 바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성인실종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9살까지는 보호받고 20살이 되는 순간 보호가 사라집니다. 하루 만에요. 돌아오지 못하면요. 이 사건처럼 됩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34kg이 되어 발견됩니다. 그제서야 실종자가 됩니다. 죽어서야 이름이 불립니다. 폭력도 같은 문제입니다. 졸업하면 끝이라고들 합니다. 학교를 벗어나면 관계가 끊긴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공포로 각인된 상하관계는 졸업장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범죄는 범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죄를 막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제대로 움직였으면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시스템이 연결되었으면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으면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봐주세요. 전화 한 통이 아니라 직접 가세요. 문 앞에 서세요. 경찰이 안 가니까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입니다. 이 채널은 범죄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소비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는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경찰 직무유기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시고 성인실종법 제정 청원도 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30년 후에 나옵니다. 그때 또 우리 가족한테 뭔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 가족에게는 형이 끝나도 두려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음 편 예고 드리겠습니다. 16번째 빌런은 섬에 있었습니다. 뒷자리 소개해줄게. 그 말 한마디에 속아서 배를 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뜬금없이 일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도망치면 경찰이 잡아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요. 섬 전체가 감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다음 편, 가둔 자들, 두 번째 이야기. 부제는 섬이라는 감옥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 빌런의 티저 영상도 꼭 확인해주세요. 빌런 처방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빌런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총도 없었습니다. 독약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삽 한 자루와 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뒷자리 있다. 먹여주고 재워준다.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노숙인, 지적장애인, 가족이 없는 사람들,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들만 골랐습니다.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한 순간 신분증이 사라졌습니다. 전화기도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사라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8시간,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임금은 10년 동안 영원이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바다를 헤엄쳐 건넜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다시 그 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섬 사정이 원래 그렇다. 그 한마디로 10년이 묻혔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서남에 소금밭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 징역 5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었습니다. 구조된 뒤에도 한 사람은 거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팔이 없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무기로. 이런 처방전 16번째 이야기. 받은 자들, 소금밭의 유령들 곧 공개됩니다.